목이 좀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약 좀 주시겠어요? 방금 보신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목이 조금 칼칼하고 몸이 으슬으슬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약국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기 초반엔 세게 잡아야 한다. 지금 잡지 못하면 크게 번진다.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거나 집에 남아있는 감기약을 바로 꺼내 드시거나 어떤 분은 항생제 좀 강하게 주세요부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시작부터 조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감기 초반에 무조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먼저 먹는 습관이 감기를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길로 들어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원 가지 마세요, 약 먹지 마세요 같은 극단적인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딱 이걸 정리해 드리려는 겁니다. 언제는 병원에 바로 가야 하고 언제는 집에서 관리해도 되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하면 감기를 덜 고생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내과를 20년 가까이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감기, 기관지, 폐렴까지 매일 보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창욱입니다. 오늘은 항생제 오해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와 꿀로 기침을 다루는 현실적인 루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2025년 독감 예방접종 이야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어르신들 기준에서 맞는 게 더 좋은 경우, 잠깐 미루는 게 더 좋은 경우, 조심해야 할 부작용 신호까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 콧물감기, 기침감기. 이름은 달라도 대부분의 원인은 같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코와 목의 점막에 들어오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코가 붓고 콧물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몸이 처지는 이유가 바로 그 염증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바이러스 감기에는 항생제가 원칙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바이러스에는 작동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근데 나는 항생제 먹으면 낫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느낌이 왜 생기느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히 좋아지는 구간과 항생제를 먹는 시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감기는 보통 초반 이틀에서 사흘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 몸이 바이러스를 정리하면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 중간에 항생제를 드시면 약 덕분에 난내로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원래 하던 회복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를 감기 초반에 습관처럼 먹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세 가지가 큽니다. 첫째, 장이 망가집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만 골라 죽이지 못합니다. 장에 있는 좋은 균도 같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은 장점막 회복력이 젊은 분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 한 번으로도 설사, 복부 팽만, 속쓰림, 입맛 저하가 생기기 쉽습니다. 감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데 장까지 흔들리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둘째, 약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위장약 등을 이미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를 아무 근거 없이 추가하면 속이 더 불편해지거나 어지럼이 심해지거나 드물게는 알레르기 반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항생제 먹고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을 겪으신 분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셋째, 항생제 내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 몸이 내성이 생긴다라고 단순히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 몸 안에 사는 세균들이 항생제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정말로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때에 약이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르신들이 꼭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감기 초반에는 그냥 참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참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기 초반의 목표는 바이러스를 약으로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바이러스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수분, 휴식, 증상 조절입니다. 수분부터 말씀드리죠. 감기 때 몸살이 오면 땀도 나고 호흡도 가빠지고 입으로 숨 쉬느라 점막이 마릅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점막이 더 쉽게 자극받아 기침이 늘고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분은 주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휴식은 더 중요합니다. 감기 초반에 이 정도면 약 먹고 버티지 하면서 평소처럼 움직이면 몸은 바이러스 처리에 써야 할 에너지를 생활에 나눠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감기 기간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이 회복의 중심입니다. 밤에 잘 자는 분과 잠을 깨면서 버티는 분의 회복 속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증상 조절은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예를 들어 열이 너무 높아서 잠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고 기운이 뚝 떨어진다면 해열진 통제를 적절히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열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드실지는 기존 질환과 복용약에 따라 달라지니 익숙하지 않다면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감기 신호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고 계시면 불필요하게 급해지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상황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틀을 넘기며 떨어지지 않거나 열이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입니다. 특히 어르신은 열이 높지 않아도 폐렴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몸이 급격히 꺾이는 느낌이 있다면 더 빨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보다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있을 때입니다. 이건 집에서 버티는 신호가 아닙니다. 셋째, 누런 가래나 녹색 가래가 갑자기 늘면서 고열이 동반되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때입니다. 이때는 세균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넷째, 물을 거의 못 마시고 소변량이 확 줄거나 어지럼이 심해서 서 있기 어렵거나 식사를 거의 못하는 상태가 이어질 때입니다. 이건 감기 자체보다 탈수와 전신 쇠약이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다면 많은 감기는 집에서 관리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리의 핵심 도구로 오늘 비타민C와 꿀 루틴을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 꿀은 그냥 목에 좋은가?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용량과 타이밍으로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기 초반에 항생제가 대부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속 불안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낫지? 약을 덜 먹고 낫는 방법이 있나?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단순합니다. 감기는 약으로 이기는 병이 아니라 몸이 이길 수 있게 돕는 병입니다. 그 돕는 도구 중에서 안전성과 현실성이 좋은 조합이 비타민C와 꿀입니다. 단,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감기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만능 방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비타민C를 이야기하느냐?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비타민C를 평소에 꾸준히 섭취한 사람에서 감기 증상 기간이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특히 피로, 몸살감, 인후통 같은 증상이 조금 덜 오래가는 쪽으로요. 어르신에게 이 조금은 꽤 큽니다. 하루 이틀 덜 앓는 것이 식사와 수면을 지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활성산소 같은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합니다. 이때 몸이 너무 산화 스트레스에 눌리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데 비타민C는 항산화 쪽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몸을 덜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드셔야 하느냐? 여기서 어르신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메가도스입니다. 감기 시작하자마자 하루 2000mg, 3000mg을 한 번에 털어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한 번에 많이 먹어도 흡수는 제한적이고 남는 양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와 복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장까지 흔들리면 오히려 회복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에게 안내하는 현실적인 범위는 이렇습니다. 감기 초반 이틀에서 사흘 동안 하루 500mg에서 1000mg을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직후 500mg, 저녁 식사 직후 500mg. 만약 위가 약한 분이라면 아침 300mg, 저녁 300mg처럼 조금 낮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먹지 않고 나눠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을 반복해서 겪으셨던 분,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고용량 비타민C를 습관처럼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감기 때도 많이가 아니라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 혈색 소증 같은 특수한 질환이 있는 분은 비타민C가 철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무조건 드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 병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분에게는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감기 기침은 크게 두 가지가 섞입니다. 하나는 염증 때문에 기도가 예민해져서 또 하나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자극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기침입니다. 특히 누우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고 기도가 더 마르면서 기침이 늘어납니다. 이때 꿀은 점성이 있어서 목과 인후 점막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 반사가 조금 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꿀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작은 티스푼 하나, 대략 5g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올라올 것 같을 때 물 없이 천천히 삼키듯이 넘기면 코팅 효과가 더 잘 남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뜻하게 마시는 건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더 자극할 수 있고 또 꿀의 코팅 목적은 희석이 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따뜻한 물은 따로 드시고 꿀은 소량을 그대로 드시는 쪽이 실감이 좋습니다. 여기서 당뇨가 있는 어르신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당뇨가 있는데 꿀 먹어도 됩니까?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소량 섭취가 가능한 분이라면 5g 정도의 꿀이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인슐린을 조절 중인 분이라면 꿀 대신 무가당의 따뜻한 차 혹은 가습과 수분 섭취를 우선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무조건 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꿀이 맞는 분에게는 약보다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비타민C와 꿀을 묶어서 감기 초반 이틀에서 사흘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듯 그대로 따라오셔도 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시작된다. 이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일정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나눠 마십니다.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500mg을 드십니다. 위가 약하면 300mg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과로를 피하고 낮잠을 15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세요. 오후에는 가능하면 카페인은 줄이십시오. 카페인은 이뇨로 수분을 더 빼고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비타민C 500mg을 다시 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밤입니다. 잠들기 전 방의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기침이 길어집니다. 가능하면 가습을 하거나 수건을 적셔 걸어두는 방식이라도 도움됩니다. 잠들기 직전 꿀 작은 티스푼 하나를 천천히 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등을 약간 세워 10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고 눕는 것이 기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뭘까요? 약을 세게 쓰는 게 아니라 점막을 보호하고 수분을 지키고 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이러스 자체보다 잠이 무너지고 식사가 무너지고 수분이 무너지면서 체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감기는 며칠 앓고 끝이 아니라 체력 저하로 다른 합병증이 붙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기 같았는데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오고 열이 확 올라가고 근육통이 심하고 기침이 시작부터 강하게 나온다.
이런 경우는 감기가 아니라 독감일 수 있습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훨씬 빠르게 몸을 무너뜨릴 수 있고 특히 어르신에서는 폐렴으로 넘어갈 위험이 더 큽니다. 독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항생제 말고 언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감 예방접종을 어르신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감기랑 독감이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둘 다 기침하고 열나고 아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겉으로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양상과 위험도가 다릅니다. 감기는 대개 목이 칼칼하다, 콧물이 먼저 난다, 서서히 몸이 처진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감은 갑자기 확 꺾입니다.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오후에 열이 확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기운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에서는 호흡기가 약하면 이게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항생제 오해가 반복됩니다. 독감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원칙적으로 독감 자체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감이 진행되면서 세균성 폐렴이 합병되면 그때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기든 독감이든 초반부터 항생제를 자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세균 합병증 국면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독감에서 의미가 있는 약은 항생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특히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분, 면역이 약한 분은 증상 시작 후 가능하면 이틀 안쪽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할 때 이득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열이 확 오르고 근육통이 심한 어르신이 오시면 무조건 항생제가 아니라 독감 가능성을 먼저 보고 검사와 치료 타이밍을 판단합니다. 이건 약을 무조건 먹지 말자가 아니라 맞는 약을 맞는 시점에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의 후반 핵심.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입니다. 선생님, 독감 주사 맞아야 합니까? 부작용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지 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감기를 막는 주사가 아닙니다. 독감을 완벽히 막는 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 독감 예방접종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증과 입원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독감은 단순한 열감기가 아니라 폐렴과 심혈관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맞는 게 더 좋은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범주가 어르신에서는 꽤 넓다고 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거나 60대 초반이라도 만성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신부전, 신장질환, 간질환처럼 몸의 예비력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때 예방접종은 감염 자체를 완벽히 막지 못해도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손주를 돌보거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어르신입니다. 노출이 많으면 감염 확률이 올라가고 감염 확률이 올라가면 결국 한 번 걸리는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 한 번이 어르신에게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 독감 이후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경험이 있거나 겨울만 되면 기관지염이 길게 가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독감이 오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접종의 가치는 걸리더라도 덜 심하게 있습니다. 그럼 맞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느냐? 여기서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대부분에게는 맞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분입니다. 단순히 팔이 붓고 열이 났다 수준이 아니라 호흡곤란, 전신 두드러기, 혈압 저하 같은 심각한 반응이 있었다면 다음 접종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집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이전 접종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의심되었던 분은 접종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병력이 있다면 그냥 맞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입니다. 고열이 있거나 감염으로 전신 상태가 크게 떨어져 있거나 숨이 차고
급성 질환으로 치료 중이면 접종을 안 맞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게 맞습니다. 예방접종은 몸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맞아야 면역 반응도 더 잘 형성되고 접종 후 증상도 덜 헷갈립니다. 넷째,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접종 금지라기보다는 접종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사 후 압박을 충분히 하고 멍이 커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접종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지켜야 할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부작용은 사실 흔하고 대부분은 경미합니다. 접종 부위 통증, 팔의 뻐근함, 하루 이틀 정도의 미열 몸살처럼 근육통, 피로감. 이건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개 이틀 안쪽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건 독감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독감 백신으로 독감에 걸린다고 말하는 정보는 대부분 오해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불활성화 백신은 감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조심해야 하는 신호는 무엇이냐? 접종 후 숨이 차다, 얼굴이나 입술이 붓는다, 전신 두드러기가 빠르게 번진다, 어지럼이 심해 쓰러질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물지만 드물다와 없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잠깐 대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접종 부위 통증과 멍이 점점 커지면서 매우 뜨겁고 심하게 붓고 고열이 동반되는 양상이라면 단순 반응이 아닌 다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2025년 최신 백신에 대해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지점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백신이 독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고 더 아팠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가 돌 때가 있습니다. 백신의 구성은 매년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 특성을 반영하여 계절성 독감 백신 구성에 대한 권고를 발표합니다. 이 권고는 백신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보건당국과 제약회사에서 활용합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질병관리청 KDC에 의해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국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을 맞아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컨디션과 접종 타이밍에 따라 접종 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이 아니라 내 위험도를 보는 겁니다. 어르신에게는 대개 독감에 걸렸을 때 손해가 백신의 흔한 부작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하루 이틀 팔이 뻐근한 것과 독감으로 열을 누워서 식사가 무너지고 폐렴으로 가는 위험을 저울에 올려보면 대부분은 접종 쪽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접종을 더 안전하게 받는 현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접종 전날과 당일에는 무리한 일정과 과로를 피하십시오. 둘째, 접종 당일에는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셋째, 접종 후 이틀 정도는 팔을 너무 과하게 쓰는 일을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접종 후 몸살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를 찾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백신 반응입니다. 다섯째, 접종을 맞았더라도 손 씻기, 실내 환기, 마스크 같은 기본 방역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은 모든 것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최악을 줄이는 안전벨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기 초반에 무조건 병원부터 가거나 항생제를 먼저 찾는 습관이 왜 항상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감기의 대부분이 바이러스이고 회복의 핵심은 몸이 이길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적정량으로 나눠서 쓰고 꿀을 밤 기침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소량으로 쓰며 수분과 수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처럼 보여도 갑자기 고열과 근육통으로 확 꺾이면 독감을 의심하고 항바이러스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감 예방접종은 어르신에게 감염을 완벽히 막는 마법이 아니라 중증과 입원 위험을 낮추는 현실적인 안전벨트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맞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은 반면 과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특정 신경계 병력 혹은 급성 중증 질환 상태에서는 미루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감기와 독감은 약을 3개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내 몸이 이길 수 있게 환경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목이 칼칼할 때 습관처럼 항생제부터 떠올리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기준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위험 신호인지, 무엇이 집에서 가능한 관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예방으로서 가장 현실적인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특히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은 꼭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한 번으로 덜 고생하는 것이 겨울 한철을 통째로 편안하게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하니까요.